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가을입니다. 산으로 들로 떠돌던 마음들을 데리고 돌아와 이제 책상 앞에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싶은 계절. 그 계절이 가을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의 임신입니다. 자,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정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 선정을 홍정임 씨가 해주셨어요. 제목은 예술가로 산다는 것. 야, 왠지 가을과 어울리는 예술. 저희도 예술 한번 오늘 들고 가보겠습니다. 파보겠습니다. 네. 예술가 되어보겠습니다. 자, 박영택 미술평론가가 쓰셨다는데 네. 정임 씨 책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2001년도에 발행됐어요. 벌써 14년 됐네요. 경기대학교 교수이고 미술평론가인 박영택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 책의 부제가 숨어 사는 예술가들의 작업실 기행이에요. 그처럼 저자가 만났던 예술가들 중에서 그 기억에 남는 10분 예술가의 얘기입니다.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 저자가 감동스러운 그림 한 점 앞에서 감격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저희들도 좋은 글 한 줄 만나면 감동하잖아요. 오로지 작품만을 위해서 사는 그분들의 삶도 인상적이고 그림도 좋아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박영택 선생님의 책 중에 2013년도에 출간된 하루라는 그림 에세이가 있던데요. 그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 50편을 다룬 책이래요. 다음에는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네. 어려운 책인 것 같은데. 예, 저는 독서의 몇 가지 단계로 생각하면서 읽는데 하나는 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작가를 읽고 마지막으로 작가를 읽는 나 자신을 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얘기 한번 해봅시다. 박영택 씨라는 작가분이 글을 쓰셨고 또 정임 씨가 말씀했듯이 숨어 사는 예술가들의 작품실 기행이었는데 숨어 사는 예술가들을 찾아갔다는 이 박영택 씨 속에도 숨어 사는 면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작업실의 어떤 현장의 모습 그리고 그 작가들 실제 예술가들의 사진 모습들과 다르게 예술 작품으로 나타났을 때의 면과는 너무나 다른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은 좀 어지럽고 정리정돈 안 된 모습이지만 작품화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 간결한 모습 특히 김근태 씨 작품 속에서는 책 제목을 절대 고독이라고 했듯이 너무나 간결한 그 모습에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예술화 시킬 수 있는가 싶어서 참 새롭게 다가왔었어요. 네, 저는 그 예전에 했던 그 박영택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미술 비평이 작가를 지도하거나 계몽하는 것이라면 권력적이라 싫고 특정한 미술관이나 이념을 강제하는 것도 독선적이라 두려워합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보고 접한 것 중에서 마음을 사로잡았거나 좋은 작업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 공들여 읽고 맛깔스러운 문체와 소통될 수 있는 언어로 기술하는 것이죠. 라고 미술 비평에 대한 견해를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림에 문외한인 사람도 어떤 이런 책을 통해서 또 작품을 이해하게 되고 또 예술이라는 거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해줘서 이런 책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은 모르지만 또 그림도 잘 모르지만 읽어보면 이런 게 좋은 그림이구나 하고 좀 느낄 수 있게 했다는 거. 네, 그게 가장 좋았어요. 덕분에 네. 그래서 그림을 보는 그리고 화가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 혹은 대담과 더불어 대상자의 작품을 곁들여 만나고 쓴 글은 몇 가지가 더 붙어가지고 생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독서 단계에서 거기다 이제 또 대상자의 삶과 그 작품들까지도 읽어야 되니까, 덕분에 이제,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이게도 이 책의 글들을 읽으면서, 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라 그럴까요? 좀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화가와 혹은 조각가들이 속으로 쌓아놓은 내공에 제가 슬쩍 올라탄 그런 느낌이었다가 할까요? 좀, 예술가들이란 삶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몰래 슬쩍 들어갔다 주인 없는 방에 좀 들어갔다 나온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 저도 잠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술가를 이렇게 체험한 느낌?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10명의 예술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예술가가 각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또 그 이유까지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저는 삼천포에 사는 청도라는 선원의 바다 그림이 가장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바다 그림을 봤는데요. 이처럼 강했던 바다 그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이 정식 화가도 아니시고 배를 타시는 분인데 오로지 바다 그림만 그리신대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김명숙 화가의 그림이 제일 좋았어요. 이 책 표지로도 사용됐고, 커다랗게 이제 얼굴이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분은 주로 나무가 있는 숲이나 커다란 얼굴을 그려요. 근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생명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또 정신적인 곳까지 내가 살짝 이렇게 들어갔다 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줘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소개된 김근태 씨 작품인데요. 자화상이라는 작품 밑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기를 낯선 대상으로 느낄 때 비로소 자화상은 가능하다. 낯선 대상으로 느낄 때라는 게 아마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 때는 자기 주관적인 감정에 빠져 있잖아요. 그 감정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게 자화상이지 싶고요. 어제 조선일보 신문에 서정주 시인의 23살 거기 한 문구가 세상은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라고 하는데, 세상뿐만 아니고 세상 속에 사는 제 자신도 부끄럽기만 한 나날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 나날들 속에서 나를 객관화시키고 자화상 그리듯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리된다면 아마 절대 고독감을 느끼면서 깔끔한 어떤 감정 정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확 부끄러워지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책을 이렇게 벌써 10년도 넘게 쓰여진 책을 읽으면서 점점 깊어져서 가을 하늘처럼 점점 더 하늘로 높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좋았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예술가들이 주로 이제 주류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그다지 화려한 조명을 받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 책이 나올 때까지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좀 들어본 이름도 있으시고 또 그림도 봤던 그림들이 있어서 아마 그 이후에 좀 알려지신 분들이 있지 않나. 특히 김을 화가의 나라는 작품은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 그 투박한 듯한 그 자화상이 굉장히 멋있게, 네. 이분이 원래 이렇게 멋있나? 실제 모습을 좀 보고 싶게끔 만들었던 네. 그런 그림이었고요. 좀 마찬가지로 청도라는 분의 파도 그림, 뭔가 이게 고호와 이중섭을 좀 이렇게 섞어놓은 듯한 화풍. 아무래도 정식 그 그림 교육은 받지 못하고 많이 보던 그림을 따라서 그린 습작의 결과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의심도 되지만
뱃사람 생활을 하시면서 화구를 사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림을 계속 그렸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하겠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좋았던 그림은 확실히 그 화가는 김명숙이었어요. 저도 이 자화상이 표지에 써있지만 제가 좋아했던 그림은 영어로 된 제목인 The Treasure of Desire라는 93년도 작품이에요. 아무래도 좀 젊었을 때의 작품이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밤에 이제 달빛이 이렇게 비쳐요. 근데 그 달빛에 나무가 그늘해져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커다란 나무를 아주 어린 사람은 아니고 약간은 큰 20대 정도로 성장한 사람이 이 키높이에서 올려다보는 듯한 그런 그 나무를 그렸는데 이건 마치 이렇게 제가 볼 때 어디선가 어디 갔을 때 이게 생시가 아니라 꿈이 아닐까라는 약간 몽환적인 기분, 그런 기분을 그대로 그 화폭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이 그림 하나 사서 내가 어제 서재 같은 데 걸어놓고 있으면 매일 보면서 생각이 좀 확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김근태 씨 작품을 소개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그림이 아니고 조각을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은 그 조각상의 설계안에 해당하는 에스키스, 드로잉 그 정도에서 그치는 거라고 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작품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제가 엄두도 못 낼 가격에 팔리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얘기는 우리 잠깐 쉬었다 하고요. 제가 중간에 좀 빼먹은 게 있어요.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을 한번 읽어줍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빼먹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서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글을 하나씩 이렇게 우리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의미에서. 네. 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자화상 얘기했었어요. 네. 저는 이 책의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헌사라고도 하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정한 형태로 굳어진 가치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는 것. 그러한 노력과 시도야말로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자 예술가의 전제 조건이다. 네, 이 글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예술가는 아니지만 다 자기만의 노력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자기만의 어떤 멋진 예술가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김을 작가의 작업실을 탐방한 중에 저자가 쓴 글입니다. 그림을 본다는 것은 타자의 흔적을 좇는 일이다. 그렇죠. 다음에 그림을 볼 때는 네. 다른 사람의 흔적을 쫓아보면서 네. 그림을 보면 좀 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꼭 사람이 없는 곳에서 힘들게 살아야 좋은 작품이 나올까? 아니면 좀 인정도 받고 그 사람들의 격려도 관심도 많이 받고 그래야 더 기운 나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예술가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언니가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힘들게 살아야만 좋은 작품이 나올까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가 그 작품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러려면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다르려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조용한 가운데 소위 말해서 뭐 절대 고독을 느끼면서 아니면 자기 내면 세계로 빠져들어서 뭔가를 감이 왔을 때 그걸 뭐 이렇게 미술이든 음악이든 뭐 시나리오든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도시생활 내지는 가족이 있는 곳에서 살다 보면 그러한 뭔가를 전해주는 거에 집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왜 본인들의 작업실을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지 그쵸.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술가로 살든 또 한 개인으로 살든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지키면서 사는지가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예술이 이제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아마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감동을 주려면 쉽지 않고 또 그만큼의 고통과 번민을 통과한 작품이 훨씬 깊이를 가지는데, 그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도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식은 그 다음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는지 자기답게.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요? 네. 네. 다들 서로 많이 그 생각들도 다르고 또 삶의 그 해석하는 예술가의 삶이나 혹은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도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책에 소개된 그 작가들의 경우는 일종의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모든 걸 갖춘 사람에게서 큰 감동을 받을 수는 없죠. 아무래도 비교의식도 느껴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거를 다 떠나서 작품에 집중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리고 그 작품을 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게 고통이고 또 뭔가 화려한 것보다는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오는 어떤 혹은 고통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 구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조금은 무겁지만 또 가을에 생각할 만한 그런 주제로 천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음 씨가 아까 얘기하실 때 네. 그 전시회를 보고 오셨고 또 그 전시회를 같이 나누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그 프리다 칼로 전시회 다녀왔는데요. 제가 그림을 알아서 간 게 아니고요. 모임에서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좋은 모임이에요. 네, 네. 그래도 네. 그런 미술 전시회를 보러 갈 수 있다는 그런 모임을 네.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랑은 좀 격이 다르네요. 아니, 그건 아닌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모임에서라도 가게 되면 이렇게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는 스스로 이렇게 찾아 나서지는 않거든요. 그림도 모르고 어렵더라고요, 또. 그랬는데 그 멕시코 여류 화가이시죠? 프리다 칼로 전시회 다녀왔습니다. 근데 미술관에서 그 프리다 칼로의 영화도 함께 상영하고 있었어요. 보통 영화가 짧을 줄 알고 갔는데 2시간인 거예요. 와. 그런데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은 많지 않았어요. 다른 보통 전시회들보다 그림은 많지 않았지만 그 영화를 보고 그림을 보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의 어떤 생애에 대한 그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프리다 칼로가 그 학창기 시절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강철봉이 그 골반이랑 척추를 이렇게 관통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9개월 정도를 전신 깁스를 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림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애가 32번의 수술과 그런 고통과, 그러니까 평생을 고통에서 몸부림쳤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그 자기가 좋아했던 남편. 근데 남편이 너무 바람둥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남편으로부터 막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그림으로 이렇게 승화를 했는데요. 근데 이 그림이 보면 약간 이렇게 섬뜩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고통이 느껴져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 그림이 좋았던 건 그 고통마저도 내가 정면으로 마주서서 한 채 양보도 없이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림에서. 그래서 그림이 되게 좋았고 이 사람의 어떤 고통도 이렇게 조금 느껴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만약에 저한테 고통이 찾아온다면 가만히 참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묻어두고 외면하면 제가 이겨나가고 있다. 이렇게 위안을 받았고 했는데요. 근데 칼로 그림을 보니까 자기의 아기를 잃었을 때조차 그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 고통 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고통을 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는 거, 그게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작품이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리다 칼로도 상처 입은 치유자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기 싫죠. 네, 조금만 당하면 좋겠어요. 고통을 네. 그래서 남이 당한 고통을 보면서 공감하는 수준에서 네. 내 생이 편안했으면 하는 이런 소시민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오늘 예술가라 그러면 미술가만은 아니죠, 언니.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네, 제 같은 경우는 미술 작품, 즉 시각적인 것보다는 소리로 인해 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뭐 대중 가수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도 한 번씩 뭐 전율을 느낄 때가 있지만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분의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그 소리가 제 작은 귀로 들어와서 온몸에 퍼져나가면서 소름이 끼치면서 그때 느끼는 어떤 감정은 뭐 대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의 소리 그 자체가 나를 이렇게 깨우는구나 라고 느꼈고요. 또 뭐 악기라면은 대체로 뭐 피리 내지는 대금 이런 관악기 종류가 제 몸에 닿았을 때 느낌이 강하게 전달되던데요. 그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예술가의 뭐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분 자신뿐만 아니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을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난 주말을 이용해서 여름에 못 갔던 짧은 휴가 다녀왔어요. 부산하고 통영을 다녀왔는데 그 통영에 가니까 네. 박경리 선생님의 기념관, 네. 박경리 선생님 기념관이 있고 또 산소도 통영에다 모셔놨고요. 그래서 통영이 고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박경희 선생님의 그 삶을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사셨던 그리고 그때 그 어른들이 살았던 시대가 우리나라의 시대가 참 어려웠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런 작품 활동을 평생을 하시고 또 원주에 사실 때에는 박경리 선생님의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예술가들이 와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셨대요.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야채들을 가지고 반찬도 해주시고 네. 예술가들을 그렇게 젊은 예술가들을 또 아껴주시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또 다른 우리 여성 작가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다 키워내면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또 손주까지 봐주시면서 그러면서도 끊이지 않고 지치지 않게 활동을 하셨던 거 그런 걸 보면 정말 예술가의 삶이라는 게 한때에 끝나는 것이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그곳에서 그것이 내 삶으로 같이 갈 수 있어야 진정한 예술가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일까요?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나이가 들어야 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뭐 어떻게 사는 삶이 좋을까? 뭐 행복하면 좋은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전에도 저는 살면서 그 당시에 애들 키우면서 정말 그때는 애들이 어렸으니까 그쵸.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물론 사춘기 딸 키우고 또 뭐 운동하는 애 키우면서 하루하루가 힘들지만은 잠들기 전에는 항상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행복하다는 감정을 어떻게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어떻게 해서 이 감정을 느낄까를 한 번씩 생각하는데 삶의 하루하루 속에 왜 줄당기기라는 어떤 긴장감, 팽팽감을 제 스스로 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았을 때 느껴지는 것도 감정들도 연습하면 점점 더 자주 놓게 되고 더 쉽게 놓게 되고 더 빨리 그 긴장감이 네. 해소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오늘 또 뭐 나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녹음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술가들처럼 버릴 것과 그다음에 지켜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 버릴까? 무엇을 지킬까? 그것이 나에게 맞는 형태로 뭐 지킬 것을 지키고 버릴 것을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내가 지킬 만한 것이 있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자신을 가꾸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는데요. 그 가꾼다는 게 어떤 그 외향적인 게 아니라요. 그 어떤 자신을 잘 가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이 나이 들면 우리가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조금 살아보니까 갈수록 또 아는 게 많아진다 싶어서 목소리도 커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 김현수 작가의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책에서 말하대요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빠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뛰어난 사람들만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빠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방심하면 나빠지게 돼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10년 전의 저를 돌아봐도 똑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날 번개를 맞은 것처럼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서 왜 저분은 나이가 많은데도 좀 더 너그럽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서 나이 들면 더 지혜롭거나 넓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더 나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존재라는 걸 그날 문득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좀 잘 가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어제 책 읽다가 네. 발견한 문구인데 예전에도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어제는 그 문구가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바다는 강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지 않는다라고 문장인데 네. 제가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의 많은 감정들과 싸우면서 강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 않듯이 바다처럼 살 수 있으면 훨씬 더 한결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질문을 줄여야 할까요? 안 물어. 꼬치꼬치 이렇게. 까치꼬치 멀지 말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도 그대로 받아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요. 우리는 책을 보거나 예술을 통해서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지 도움받게 됩니다. 나이를 더하면 지혜가 깊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서 자연스럽게 지혜가 되는 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이 붙잡고 갈 든든한 지팡이 하나 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일이 것이고 종교가 될 것이고 책이 될 것이고 그림이 될 것이고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예술가입니다.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